퇴임하고 나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퇴임하고도 3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1위에 오른 버락 오바마. 그의 인생 파트너이자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퇴임 당시에 오바마의 호감도가 58%였는데 그보다 높은 68%의 호감도를 얻으면서 백악관을 떠나갔었죠.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57%의 호감도였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퍼스트 레이디. 사실 맨 처음 그녀를 주목하게 된 거는 이 버락 오바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자 멋진 리더, 매력적인 한 인간으로 다가오는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의 인생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버락 오바마의 임기 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언행과 들려오는 보도를 들으면서는 미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끌림이 생기더라고요.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이전에 한때 워킹맘이었고 그 자리를 떠나서도 자신의 색깔과 개성을 간직하면서 그녀 자신다운 모습으로 대통령의 남편도 돕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내는 그녀를 보면서 참 멋지다. 롤 모델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의 자서전 비커밍을 읽으면서는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전 대통령의 퍼스트 레디로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아주 완성도 높게 만들어졌겠지만 작가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프롤로그, 에필로그, 감사의 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녀 본연의 솔직하고 따뜻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고 치열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령 그 이야기가 아름답거나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설령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나름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becoming, 무엇이 되어가다.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그녀의 스토리들 가운데 제가 전해드릴 부분은 대형 로펌의 멘토 변호사였던 미셸과 그 밑으로 인턴으로 들어오게 된 3살 연상 오바마의 첫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러브 스토리 하고요.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대통령 가족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책을 읽어드리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버락은 자신이 좀 더 한량처럼 제멋대로 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인생의 첫 20년 동안 베리로 흘렸다. 10대 때는 오아후 섬의 싱그러운 화산 언덕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옥시덴탈 대학에서는 이미 쇠하던 1970년대의 에너지에 편승하여 지미 핸드릭스와 롤링스톤스를 맞아들였다. 그러던 중 어느 시점부터는 그는 본명을 버락 후세인 오바마로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백인인 동시에 흑인이었고 아프리카인인 동시에 미국인이었다. 부유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정신만큼은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덕분에 자신에게 특권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걸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가볍게 익사를 떨 줄도 알았지만 그래도 늘 어떤 거시적인 의무감을 품고 있었다. 무언가를 추구했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담배를 피웠다. 저녁이면 부엌에 앉아서 그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녁 먹은 것을 설거지하면서도 피웠다.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피우기도 했다. 두 분 다 골초는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피웠고 끊을 생각도 없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뒤에도 오래 끊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짜증스러웠다.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부모님이 담뱃불을 붙이면 일부러 콜록거렸고 종종 담배 심부름에 반항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선반에 놓인 새 뉴포트 담뱃갑을 뜯어서 그 속에 담배들을 줄기콩 분지르듯이 싱크대에 똑똑 분질렀다. 담배 끄트머리에 일일이 핫소스를 묻혀서 도로 넣어두기도 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폐암에 대해 설교하면서 학교 보건 시간에 시청한 영상 속 끔찍한 장면을 중계했다. 흡연자의 폐는 수처럼 메마르고 새카맸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죽음이요. 몸속에 죽음을 품고 사는 셈이었다. 반면 담배 연기에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폐는 발그레한 분홍색이었다. 금연은 좋고 흡연은 나쁘다. 금연은 건강이고 흡연은 질병이다.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바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도 부모님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야 담배를 끊었다. 버락도 우리 부모님처럼 담배를 피웠다. 식후에 길을 걸을 때 아니면 초조해서 손을 가만히 두기 어려울 때 피웠다. 1989년에는 흡연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모두 일상에 담배가 더 깊이 스며 있었다. 간접 흡연의 폐해가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공항에서 피웠다. 그래도 나는 금연 홍보 영상을 본 몸이었다. 내게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이란 순전히 자기 파괴였다. 버락은 내가 담배를 싫어하는 걸 잘 알았다. 우리의 우정은 거리낌 없는 솔직함 위에 구축되었고 둘 다 그런 솔직함을 즐겼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우리가 만난 첫날 나는 그가 점심 식사 후 담배로 입가심을 하는 걸 보고 불쑥 물었다. 진심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버락은 그냥 으쓱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는 내 지적이 옳다고 인정했다. 더 싸우거나 따지지 않았다. 흡연은 버락의 논리력이 발휘되지 않는 유일한 분야 같았다. 내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 갔다. 서로 바빠서 얼굴을 못 본 날은 나도 모르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그가 내 방 문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고 그가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해도 안 된다고 타일렀다. 나는 분명 이 남자에게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은 아직 내 일상과 일을 반듯하게 유지하고 미래에만 집중하며 어떤 드라마에도 얽혀들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에 묻혀 있었다. 나는 업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에서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일을 했다. 잘하면 32살 이전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뿐이었다. 혹은 그것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나는 그렇게 둘 사이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니었다. 우리 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식사 후 버락이 말했다. 뭐라고요? 우리 둘이? 나는 그가 그 가능성을 고려한 것 자체가 놀랍다는 듯 짐짓 충격받은 척했다. 말했잖아요. 난 데이트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 멘토예요. 그는 짓궂게 웃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당신은 내 상사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귀여워요. 버락이 웃으면 얼굴 전체로 미소가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달변에다가 논리적이었으니 치명적인 조합이었다. 그는 이후 한 번 이상 우리가 데이트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잘 맞는다. 서로를 웃게 만든다. 둘 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고 게다가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의 즉각 지루해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가 사귀더라도 회사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 것이고 오히려 잘된 일로 여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자신이 나중에 돌아와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사귀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내가 미끼라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군요. 여름 동안 회사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을 위한 행사와 야유회를 조직하여 신청서를 돌렸다. 그런 행사 중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극장에서 주중 저녁에 레미제라블을 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두 사람 이름으로 신청했다. 인턴과 멘토가 흔히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함께 참석하는 것이고 나는 그가 이 회사에서 즐겁고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게 다였다. 우리는 극장에 나란히 앉았다. 둘 다 업무로 녹초가 된 상태였다. 커튼이 올라갔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을씨년스럽고 우울한 파리가 무대에 펼쳐졌다. 그날 내 컨디션 탓인지 레미제라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1시간 동안 프랑스인들이 겪는 고난에 내가 무력하게 두들겨 맞는 기분이었다. 불만과 쇠사슬, 가난과 강간, 부정과 억압,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랑한 뮤지컬이라지만 멜로디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에 어쩔 줄 모르고 좌석에서 몸만 꼬았다. 막간이 되어 불이 켜졌다. 벌하게 안색을 살폈다. 그는 오른팔을 팔걸이에 얹고 검지로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어땠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다. 끔찍했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도 마찬가지로 느꼈다는데 안도하여 웃었다. 벌하기 일어나면서 말했다. 나갈래요? 그냥 가버리죠. 여느 때라면 중간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다른 변호사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 그들이 우리 자리가 빈 거라면 뭐라고 생각할까? 대체로 나는 일단 시작한 것은 끝내야 한다는 데 집착했다. 그것이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에 괴로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일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안타깝지만 그게 나였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느라 괴로움을 견디는 사람.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우리 회사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변호사들과 인턴들이 로비에서 신나게 감상을 나누고 있었다. 극장을 빠져나와 포근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섰다. 보랏빛 하늘에서 마지막 햇빛이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안도감이 너무 역력했던지 벌하게 웃었다. 이제 뭘 할까요? 내가 물었다. 술 한잔하면 어때요?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갔다. 늘 그러는 대로 내가 한 발 앞서 걸었고 그가 한 발 뒤쳐져 걸었다. 벌학은 걸음이 느렸다. 흐느적거리는 듯한 하와이식 걸음걸이였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라는 말을 들어도 아니 그런 말을 들을 때일수록 더 그랬다. 반면 나는 여유가 있을 때도 빠르고 씩씩하게 걸었고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게 더 어려웠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속도를 늦추자고 타일렀다. 그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내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나는 내 존재를 세심하게 구축해왔다. 반듯하고 빈틈없는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듯이 훅 풀어지거나 어지러운 부분이 있으면 기어코 쑤셔넣고 단정하게 접었다. 나는 그 작품에 공을 들였고 그 생김새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그 작품은 연약했다. 한 구석이라도 아귀가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했다. 풀어진 실밥이 하나라도 늘어진다면 내가 사실은 이토록 애써서 손에 넣은 변호사의 길뿐 아니라 스스로 원한다고 말해온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들킬 수도 있었다. 돌아보면 내가 벌학을 경계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는 내 모든 것을 헝클어뜨릴지도 모르는 바람이었다. 하루인가 이틀 뒤 벌학이 내게 바비큐 파티 장소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도시 북쪽 호숫가의 부자 동네에 있는 어느 시니어 변호사 집에서 주말에 인턴들을 초대한 파티가 열렸다. 그날은 화창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 너머에서 호수물이 반짝였다. 케이터링 업체가 차려놓은 음식이 있었고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취향 좋고 근사한 집이라며 칭찬했다. 풍요와 안락의 초상화도 같은 그 풍경은 우리에게 전심전력으로 일에 헌신하면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거의 노골적으로 상기시켰다. 내가 알기로 벌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떤 경력을 택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부유함을 썩 편하게 느끼지 못했다. 나처럼 그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그러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고 그 방법을 아직 궁리하는 중이었다. 우리는 커플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함께 파티장을 누볐다. 여기저기서 모여선 동료들과 인사하고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일회용 접시에 담긴 햄버거와 감자 샐러드를 먹었다. 우리는 잠시 갈라졌다가도 곧 다시 만났다. 그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은밀히 추파를 던졌고 나도 똑같이 맞받았다. 그때 몇몇 남자들이 농구를 하기 시작했다. 버락도 플립플롭을 신은 발로 느릿느릿 경기장으로 갔다. 그는 회사 사람들 모두와 사이가 좋았다. 비서들에게도 친근하게 이름으로 불렀고 나이 지긋하고 고루한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지금 농구를 하는 야심찬 청년 변호사들까지 모두와 잘 어울렸다.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가 다른 변호사에게 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농구팀 경기를 셀 수 없이 본 터라 좋은 선수를 금세 알아볼 줄 알았다. 버락은 내 기준을 쉽게 통과했다. 그는 강하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였다. 호리호리한 몸이 재빨랐고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힘까지 엿보았다. 그는 하와이풍 신발을 신고도 빠르고 우아했다. 나는 누군가의 완벽한 아내가 건네는 말을 듣는 척하면서 서 있었지만 눈은 버락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반했다. 모든 것이 뒤섞인 이 이상한 남자에게 빠져버렸다. 초저녁이 되어 차를 몰고 돌아올 때 나는 마음이 아렸다. 내 마음에 새로운 열망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다. 7월이었고 버락은 8월에 떠날 예정이었다. 대학으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생활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지만 여느 때처럼 우리는 파티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가볍게 떠들었다. 등줄기 아래로부터 서서히 열기가 번졌다. 나는 좁은 차 안에서 그의 몸을 예민하게 인식했다. 콘솔에 얹힌 그의 팔, 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그의 무릎. 보행자 도로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레이크쇼 드라이브를 내려올 때 나는 속으로 따져보았다. 심각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이 관계가 일에 얼마나 타격이 될까? 무엇이 올바른 처신일까? 누가 알아차릴까?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정말로 문제일까? 확신은 전혀 없었지만 이제 확신을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락은 하이드파크에서 친구의 셋집을 여름 동안 빌려서 지내고 있었다. 그 동네에 다다랐을 때 우리 둘이의 긴장감은 눈에 보일 듯 짙었다. 뭔가 불가피한 일 혹은 예정된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 같은 분위기였다. 아니면 내 상상뿐일까?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퇴짜를 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벌써 포기했고 나를 든든한 친구, 에어컨이 나오는 차를 갖고 있고 자신이 필요할 때 태워주는 친구로만 여기는지도 모른다. 그는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여전히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상대가 작별 인사를 꺼내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어색하게 침묵했다. 그러다 버락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그 순간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고민을 관두고 그냥 즐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도시의 따스한 여름날 저녁이었다. 살갗에 와닿는 공기가 부드러웠다. 버럭이 집 근처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사서 나온 뒤 길가에 잠시 앉을 만한 곳을 발견했다. 종일 바깥에서 보낸 터라 기분 좋게 나른한 몸으로 무릎을 세우고 바싹 붙어 앉아서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해치우려고 말없이 먹었다. 버락은 내 표정에서 읽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 자세에서 느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 느슨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가 살짝 미소 띈 얼굴로 나를 빤히 보았다. 키스해도 되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러자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것은 큰 영예였고 기뻤지만 내가 그 화려한 역할에 손쉽게 안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 앞에 최초의 흑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누구든 그런 기대를 결코 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히려 높은 산을 앞에 둔 입장이었다. 나는 그 산을 올라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야 했다. 그런 처지가 되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과 응답이 되살아났다. 옛날에 내가 휘트니 영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느꼈던 의구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자신감이란 때로 자신의 내면에서 이끌어내야 함을 그 시절에 배웠고 이후에도 여러 산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여러 차례 똑같은 질문을 묻고 똑같은 응답을 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할까? 그럼 물론이지. 선거일에서 취임일까지 76일의 시간은 내가 어떤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싶은지 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간일 듯 했다. 법률회사를 벗어나서 좀 더 공동체적이고 유의미한 일을 해보려고 애써본 바 나는 스스로 의욕을 느낄 뿐더러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선거운동 중 군인의 배우자들에게 했던 약속, 즉 그들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꾼다는 발상, 더 나아가 미국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에 일조하고 싶다는 목적의식도 있었다. 어떤 일이든 가볍게 접근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신중하게 세운 전략과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팀을 갖춘 채로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었다. 내가 선거운동 중 겪었던 추악함으로부터 배운 바가 있다면, 즉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성난 여자나 주제넘은 여자로 치부하려고 들었던 데에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대중의 판단이 제각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얼른 나 대신 나를 부정확하게 규정한다. 나는 우리 가족이 일종의 거대한 트러스트 폴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만 믿고 선체로 뒤로 눕는 것 말이다. 우리를 받쳐주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조치들을 신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취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딸들의 안전부터 내 이동 계획까지 모든 일을 거의 전부 남의 손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나보다 20살 이상 어린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유클리드가에서 자랄 때 독립성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배웠다. 내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남들이 모든 것을 나 대신 해주었다. 내가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고 이동 시간을 분 단위까지 맞아떨어지게 해주었으며 내가 화장실에 들릴 시간까지 계획해 주었다. 경호 요원들이 나 대신 딸들을 친구와의 약속에 데려다 주었다. 가사 담당 직원이 우리 가족의 빨랫감을 수거했다. 나는 더 이상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집 열쇠 따위도 지니지 않았다. 나 대신 보좌관들이 전화를 받아 주었고 모임에 참석해 주었고 내가 해야 할 말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모두 근사하고 유용한 도움이었다. 덕분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때문에 내가 세부를 챙기기 좋아하는 내가 세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일도 많았다. 늘 우리 일상의 변두리를 어슬렁거리는 세상의 무질서가 그랬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혼돈투성이고 재앙이란 예고 없이 닥친다는 사실을 깨치게 된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힘들이 금방이라도 당신의 평온을 찢어밟을 태세로 곁에 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뉴스도 간과할 수 없다. 지진이 IT를 초토화했다는 뉴스도, 루지애나 앞바다의 석유 시추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억 리터의 원유가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도, 이집트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다는 뉴스도, 애리조나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웬 남자가 총을 난사하여 6명의 시민을 죽이고 여성 연방 하원 의원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뉴스도, 모든 뉴스가 중요했고 모든 뉴스가 우리와 관계 있었다. 매일 아침 직원이 준비해서 건네주는 뉴스 스크랩을 읽을 때마다 버락은 이 모든 사건을 흡수하고 모든 후속 상황에 대처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락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도 비난받을 터였다. 먼 타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해저에 뚫린 구멍을 당장 막아주라는 기대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일은 혼돈을 받아들여서 소화한 뒤 어떻게든 그것을 침착한 리더십으로 바꿔내는 것인 듯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지 않고 매일 1년 365일 내내 말이다.
나는 세계의 어지러운 불확실성이 퍼스트레디로서 내 일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하려고 애썼으나 가끔은 피할 길이 없었다. 불안정한 사태에서 버락과 내게 어떤 처신을 보이는가가 중요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였으므로 국가의 비극이나 시련이나 혼란이 있을 때 나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였다. 이성, 연민, 견실함의 모범이 되어 보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였던 BP 사고의 여파가 마침내 정리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멕시코만으로 휴가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고,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다. 버락은 사샤와 함께 바다에서 헤엄쳤다. 둘이 신나게 파도를 타며 물 튀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작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이 바닷물의 깨끗함을 믿는다면 국민 여러분도 믿어도 됩니다. 어떤 비극적 사건 이후에 우리 둘이나 둘 중 하나가 현장을 찾는다면 그것은 종종 국민들에게 이웃의 고통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말자고 일깨우는 의미였다. 나는 가급적 구급대원, 교육자, 자원봉사자처럼 상황이 나쁠 때일수록 더 많이 나서는 이들의 노고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2010년 IT 대지진 발생 석 달 후 질 바이든과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집들이 있던 자리에 무너진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옥죄어왔다. 수만 명이 엄마들, 할아버지들, 아기들이 산채로 파묻힌 현장이었다. 우리는 그곳 예술가들의 버스를 개조한 공간에서 이재민 아이들을 위해 미술 치료 활동을 하는 현장도 방문했는데 아이들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보살핌 덕분에 여전히 희망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2011년 초 언젠가 버락이 오사마 빈 라덴을 언급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사샤와 말리아는 숙제를 하러 나갔고 우리 둘만 식당에 남아있었다. 버락이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아. 쳐들어와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빈 라덴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배자였지만 몇 년 동안 종족을 알 수 없었다. 그를 생포하거나 없애는 것은 취임 이후 버락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그 일을 실제로 해낸다면 미국의 중요한 사건이 될 터였다. 알카에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을 바쳐온 수많은 병사들에게 그럴 터였고 9.11 테러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럴 터였다. 버락의 말투가 침울한 걸 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러 변수를 고민하느라 마음이 무거울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더 캐묻거나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다그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서로의 일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제 전문가 고문들이 잔뜩 있었다. 그는 모든 1급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내가 판단하기로 특히나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에서는 내 의견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나는 그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한숨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편이었다. 그래도 물론 일은 늘 가까이 있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가게 위층에 사는 가게 주인인 셈이었으니까. 버락은 머릿속을 구획하여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지라 가족과 함께 할 때면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감탄스러울 만큼 우리에게만 집중했다. 그것은 삶이 더 빨라지고 더 강렬해짐에 따라 차츰 몸에 밴 태도였다. 담을 쌓을 필요가 있었고 경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 빈 라덴은 초대받지 않았다. 리비아의 인도주의적 위기도 티파티 공화당원들도 초대받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말하고 자라날 공간이 필요하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는 큰 걱정과 다급한 고민은 가차없이 뒤로 밀려났고 대신 작은 것들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버락과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말리아의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숙제 내용을 들으면서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양 반응했다. 실제로 그랬다.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일은 계속 쌓였다.
식당에서 버락의 어깨 너머로 복도를 내려다보면 보좌관들이 밤마다 브리핑 자료를 놓아두고 가는 작은 탁자가 보였다. 보통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자료가 도착했다. 그 또한 백악관의 정례 일과였다. 매일 밤 두 묶음의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는데 하나는 내 것이었고 훨씬 두껍고 가죽으로 묶은 나머지 하나는 버락의 것이었다. 우리는 직원들이 작성한 그 보고서들을 그날 밤에 읽어야 했다. 아이들을 재운 뒤 버락은 보통 그 자료를 들고 트리티룸으로 갔다. 나는 내 자료를 드레스룸으로 가지고 가서 그날 밤이나 이튿날 아침에 한두 시간을 들여 읽었다. 내용은 보통 직원들이 작성한 전달사항, 곧 해야 할 연설의 초안, 내가 벌이는 활동에 관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었다. 활동을 개시한 지 1년째 되던 렛츠 무브는 결과를 얻고 있었다. 우리는 여러 재단 및 급식 공급업체와 협조하여 학교 식당 6,000곳에 샐러드바를 설치했다. 각 지역 프로 요리사들의 도움을 구해서 학교 급식이 몸에 좋을 뿐더러 맛도 좋을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다. 당시 미국 최대의 식품 소매점이었던 월마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의 설탕, 나트륨, 지방 함량을 줄이겠다고 또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500여 개 도시의 시장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 비만 문제를 푸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다. 2010년에 나는 새로운 아동 영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는 데 총력을 다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건강한 고품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급식에 주어지는 연방 보조금 비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질 터였다. 나는 대체로 정치와 정책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편을 선호했지만 이것은 내가 뛰어들어야 할 싸움, 내가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는 문제였다. 나는 상하 의원들에게 숱하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했다. 버락, 그의 고문들, 그 밖에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 새 법이 통과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매일 약 4,300만 끼의 식사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이 더 많이 포함될 터였다. 학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정크푸드가 규제될 것이고 학내에 텃밭을 가꾸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학교에 지원금이 주어질 터였다. 내가 판단하기로 이것은 이론의 여지도 없이 좋은 일이었다. 아동 비만 문제를 바닥에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였다. 버락과 고문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자 버락은 자신이 전면적인 법제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역량이 곧 줄어들 것임을 알고서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었다. 12월 초 법안은 최후의 장애물을 넘었다. 그로부터 11일 뒤 나는 버락이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법안을 서명하는 모습을 곁에서 자랑스레 지켜보았다. 버락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농담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나는 소파에서 자야 했을 겁니다. 다른 일들도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방법을 잘 궁리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었다. 반면 매일 밤 버락을 책상에 붙잡아두는 일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내가 처음 알았을 때부터 그랬듯이 밤은 버락의 정신이 딴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자유롭게 거니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조용한 시간에 자신만의 관점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흡수했고 이미 머릿속에 담겨있는 사실들의 방대한 지도에 새 데이터를 더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안내원들이 트리티룸으로 찾아가서 아래층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막 작성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버락이 출출하다고 하면 시중드는 직원이 무화과나 견과류를 담은 작은 접시를 갖다 주었다. 고맙게도 버락은 담배를 끊었지만 니코틴 껌을 자주 씹었다. 그는 거의 매일 새벽 1시나 2시까지 TV로 ESPN 스포츠 채널을 나직하게 틀어두고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읽고 연설문을 수정하고 이메일에 답신했다. 그러다가도 늘 중간에 나와서 아이들과 내게 잘 자라고 키스해 주었다. 나는 이제 버락이 그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무에 헌신하는 데 익숙해졌다.
나와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를 유권자들과 공유해 왔는데 그 유권자가 이제 3억 명이 넘었다. 매일 밤 그를 트리트룸에 혼자 남겨둘 때 나는 가끔 그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운 좋은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락이 보통 자정 넘은 시간에 하루의 마지막 일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 것이었다. 버락은 임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서신 담당 직원들에게 매일 약 15,000통씩 들어오는 편지와 이메일 중 10개를 골라서 저녁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백에 메모를 적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직원이 답장을 쓰거나 관련 장관에게 문제를 전달하거나 했다. 버락은 군인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수감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보험료를 감당하느라 애먹는 암 환자의 편지를 읽었고 압류로 집을 잃은 사람의 편지를 읽었다.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성애자 시민들의 편지를 읽었고 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여기는 공화당원의 편지를 읽었다. 엄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고 그를 멍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버락은 무엇이든 다 읽었다. 그 또한 자신이 했던 선서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여겼다. 그의 일은 힘들고 외로운 것이었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 가장 힘들고 외로운 일로 볼 때도 많았다. 그래도 그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다. 남들이 자는 동안 그는 담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안으로 받아들였다. 적어도 내 기준에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 넬슨 만델라만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인물은 또 없었다. 그는 청년이었던 1940년대에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합류하여 백인이 지배하던 남아공 정부와 공고한 인종차별 정책에 대담하게 도전했다. 그 활동으로 투옥된 때가 44살이었고 마침내 석방된 때는 71살이었던 1990년이었다. 그는 결핍과 고립 속에 27년을 죄수로 살면서 그동안 많은 동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고문받고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정부 지도자들과 적대하여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이끌어내어 남아공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중재를 이뤄냈고 결국에는 새 체제에서 첫 대통령이 되었다. 만델라는 자신이 믿는 대의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기회를 놓쳤고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원망 없이 견뎠다. 언젠가는 제 나라 국민들의 선한 품성이 이길 것이라 믿으면서 견뎠다. 그날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다렸다. 참을성 있게, 낙담하지 않고. 바로 그런 정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듯 했다. 발전과 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삶은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것은 2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한평생도 부족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열매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가져야 했다. 나는 어쩌다 그만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밟게 된 평범한 여성이다. 그런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라는 바는 이로써 다른 이야기와 다른 목소리가 들릴 공간이 더 넓어졌으면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운 좋게도 대리석 궁전과 도시의 교실과 아이오와의 부엌을 모두 다녀보았다. 그러면서도 늘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고 사람들과 이어지려고 애썼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초대하여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면 아마 우리는 덜 두려워할 수 있을 테고 덜 속단할 수 있을 테고 쓸데없이 우리를 갈라놓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그곳에 다다라야만 한다는 말도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고 들려주는 것,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는 것,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된다.